이 산책을 하면서 햇볕을 많이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청계천도 좋고 광화문 광장도 좋고 또 요 서울시립미술관이라고 덕수궁 건너편에 옛날 그 대법원 자리에서 고갱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갱이라고 아시죠? 고호, 고갱. 살았을 때는 작품을 별로 못 판 사람들인데 죽고 나서 유명한 분들, 아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작품들을 다, 아주 중요한 것을 다 모아서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입장료가 좀 비쌉니다. 근데 65세 이상은 아마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6,500원인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우선 공지사항부터 말씀드리면은 9월 26일 날 여기 성남 분당 이 지역에 많이 사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만 야탑공원에서 오후 5시부터 그 성남 지역이 그 종북 좌파 세력이 아주 뿌리를 내린 데라고 합니다. 거기서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집회가 있습니다. 야탑공원 5시 저녁 5시, 6시 저도 나갈 생각입니다. 9월 31일 오후 2시부터는 서울역에서 여러 애국단체가 또 종북 척결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나오시는 김형좌 목사님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기독교연합회관 1308호실에서 항상 강연회를 가지십니다. 이 유인물 받아보셨죠? 우리 김형좌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아, 저쪽 계시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이 이석기 사건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이므로 해산시켜야 한다는 운동이 그동안에 국민행동본부가 2004년부터 한 9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 결실을 맺을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해산 청원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날 그동안에 서명받았던 한 10만 9천 명 정도의 이 서명 용지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법무부도 특별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지금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국민행동본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용지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프린트가 탁 나오니까 그걸 주변에 많이 또 돌리셔가지고 서명을 받아가지고 또 국민행동본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정갑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금방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괴물을 키웠나? 누가 괴물을 키웠나? 종북 숙주 이야기죠. 종북 숙주 이야기. 요새는 종북 이야기도 나오고 또 누가 이런 괴물을 키웠나? 숙주 이야기도 나옵니다. 숙주라고 하면은 누구겠느냐? 이 책의 제일 뒷페이지에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괴물의 새 산모는 김대중, 김정일 노무현이고 보모는 언론이다. 보모 있잖아요. 산모하고 보모. 괴물을 키운 사람들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장으로 요약한 대한민국 적화 보고서라 해가지고 한 장으로 딱 요약을 해놨으니까 한 문장으로 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궁금하게 여기시던 것은 여기시는 무슨 이석기 사건이라든지 그 요새 영어로 많이 나오는데 RO라고 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 조직이라는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국정원이 그동안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서 또 자기들이 모여가 비밀 집회하면서 나눈 이 녹취록 생생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혹시 옆으로 돌릴 경우에 다량 구매할 경우에는 우리가 할인을 해드릴 테니까 그것은 조갑지닷컴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전번에는 주로 이석기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요새 또 유명한 사람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요새 신문 보면은 딱 두 사람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범법자를 감옥에 보내는 검찰의 총수 최동욱이라는 사람이 신문에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사건이 별개의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좀 그 밑에 흐르고 있는 흐름은 공통적인 게 많아요. 우선 이 이석기 사건의 핵심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최근에 구속영장을 집행을 하면서 이 국정원이 검찰을 거쳐서 이 국회에 제출한 그 체포영장, 그러니까 체포동의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붙어 있는 문서가 이렇게 80페이지 넘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보면은 전문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은 아주 소설처럼 재미가 있어요. 이 RO라는 조직, 그리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아주 수사 보고서지만은, 구속영장 신청서지만은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리소설 이런 것처럼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요약하고 해설하는 것은 이 책에 누가 괴물을 키운다는 책에 있으니까 그보다 더 깊게 아시려면 그 전문을 한번 인터넷으로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이석기란 사람은 과거에 주사파였어요. 주사파인데 이 주사파 핵심 멤버들이 민혁당이라는 이 지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김영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다닐 때부터 강철서신이라는 이 주사파적인 문서를 써가지고 아주 유명하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김일성은 대남 공작에 대해서 매우 비중을 많이 둡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첩 김낙중한테 2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영환이라는 젊은 사람이 오니까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이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아주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하다가 보니까 김일성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주사파에 대해서 자기가 아주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주사파가 만들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잠수정을 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그 동료들을 모아놓고 북한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걸 해산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동조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석기는 그런 말을 간접적으로 듣고도 해산을 거부하고 숨어서 다니다가 잡혔습니다. 잡혔어요. 이 사건이 왜 잡혔느냐? 이 민혁당 사건이 발각된 과정도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간첩이 한국에서 위장을 해가지고 공작을 하다가 돌아갈 때 반잠수정을 타고 북한으로 돌아가다가 1998년 겨울에 우리 해군한테 적발이 되어가지고 격침됐습니다. 격침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주 깊은 바다에서 한 수십 백미터 넘어서 그걸 인양을 했습니다. 해군 특수부대가 동원되어 가지고 인양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문건을 확보를 했어요. 거기서 이 간첩과 내통하던 한국의 조직의 명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거한 것이 그 민혁당 사건입니다. 물론 격침되면서 거기 타고 있던 공작원들은 다 죽었습니다. 6명인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잡혀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 죄로 징역 2년 6개월인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가석방을 해버렸어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2003년에. 그때 가석방에 관계한 사람이 당시에 법무장관 강금실, 당시에 민정수석인 문재인 두 사람이 관여했다는 뉴스가 그때 메이저 언론에서는 안 나왔지만은 이 좌파 매체에는 적혀 있는 게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가석방은 보통 형기를 한 70% 이상 살아야, 모범수로 살아야 풀어줍니다. 이 반대가지고 풀어준 예는 없습니다.
이것부터가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석방 되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사면 복권돼 버렸습니다. 복권이 되니까 이제는 출마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어요. 그게 2005년이었습니다.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몇 분 그 사건을 기억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2005년 8월 15일, 우리로서는 광복 50주년인데, 그때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계를 완전 2005년 8월 15일 한번 돌려보세요. 그때 노무현 정권이 이 광복을 같이 기념한다 해가지고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을 모아서 남한을 불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게 태극기는 그걸 제대로 걸지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뭐 인공기 근거는 아니지만 한반도기를 앞세워가지고 남북한 좌익들이 서울 등등 다른 지역에서 아주 공동 기념식을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이 아주 제대로 했죠. 뭘 했는지 아십니까? 2005년 8월 15일 날 이명박 시장이 뭘 했습니까? 그 기억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맞았습니다. 시청을 태극기로 쫙 장식을 했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시청을 태극기로 완전히 감쌌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거 좀 북한 사람들 눈에 거슬리니까 뜯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이명박 시장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그때 아마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 한국 보수 세력의 지지를 상당히 받았고, 저도 아주 용기 있는 거라고 글을 썼습니다만, 참 그게 용기가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때 분위기를 아마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좌익 사범들을 사면 복권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석기입니다. 또 하나는 민모라는 이 간첩인데, 이자는 처음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가지고 실형을 살다가 사면 복권대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또 간첩질을 했습니다. 또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기징역 때려야 되는데 징역 3년 몇 개월인가 이렇게밖에 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간첩에 대해서 형량이 가장 낮아요. 우리 지금 간첩으로 구속돼도 징역 2년, 3년, 4년 요 정도입니다. 미국이 아직도, 미국은 이제 상대는 없고 과거 냉전시대 때하고 다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요새 간첩죄에 걸리면은 무기징역, 종신형, 미국에서는 무기징역이라고 하고 종신형이라고 부르죠. 이런 게 보통입니다. 그 예가 뭡니까? 로버트 킴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한국 교통에 국방부에 근무하다가 이 해군 관련 정보를 우리 쪽에 제공을 했습니다. 이건 간첩은 아니에요. 돈을 받고 뭐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걸로 징역, 이 사람은 9년 살아, 9년 선고를 받고 실제 살기는 한 7년, 보호, 감호 비슷한 뭐 그런 거 해가 2년, 한 9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이 동맹국 관계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이 있어요. 폴라드라는 사람인데, 미국 FBI한테 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종신형 받았어요. 지금 28년째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수상이 미국 대통령 만나면 부탁을 합니다. 조금 감명해 풀어달라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첩죄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가는 나라도 있고 살인죄 다음으로 엄하게 처벌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판사들이 2년, 3년, 4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모의 경우에는 두 번째로 하는데 또 형기의 반밖에 살아지 않았는데 또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자가 풀려나와 사면 복권을 2번 했습니다. 2번. 그래가지고 북한에 방문을 하도록 또 허가를 해줬습니다. 아니, 북한을 위해서 간첩 환자를 북한에 방문하도록 하면은 이건 뭘 하라는 짓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그때 이 민모의 상부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총련에서 이 민모를 조종한, 또 다른 간첩을 조종한, 이미 한국에서 감옥에 간 간첩을 조종한 아주 고급 간첩으로 기소 중지가 돼 있었던, 그러니까 일본에 있으니까 사법권이 미치지 않으니까 박용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조총련의 아주 핵심 공작원입니다.
이자를 우리 정부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뭐 활동하는 뭐 민족운동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때 국민행동본부가 박용을 입국시키면은 수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검찰청에 이 탄원서를 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2005년 여름이었어요. 우리 민병돈 장모님이 가서 기자들한테 브리핑도 하고 한 그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는 입국이 안 됐어요. 박용리는 입국이 안 됐습니다. 그 뒤로 입국이 안 되고 들어오면은 저 구속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박용리하고 단짝이 돼가지고 반국가 행위를 한 자가 또 1970년대에 제일교포 간첩단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13년 살고 감형이 돼가지고 일본에 가서 또 이적단체에 가담해가지고 이런 짓을 한 자가 지금 이석기를 제명시켜버리면 이 자가 국회의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강종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강종원. 지금 신문은 간첩 확정 복무자예요. 간첩 복무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 강종원이라는 자는 또 과거사위원회에서 강종원이가 고문을 받았다. 재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하니까 또 법원에 재심을 내가지고 재심은 1심이 고등법원 1심입니다. 1심에는 또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 지금 대법원에 가 있어요. 그러나 이자는 만약 한국에 오면은 우리 국정원이 구속 수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간첩 행위 말고 일본에서 활동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구속 수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국정원에서 준비를 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석기란 자가 작년에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것은 당내의 주도권자가 됩니다. 요 주사파 종북 세력이 통합진보당의 내의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표를 많이 모아가지고 비례대표 2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국회에 들어왔으면은 좀 조심을 하면서 활동하면 될 텐데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해서 부를 의무가 없다. 애국가를 억지로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하는 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면서 그동안에 자기 조직인 그 RO라는 조직의 비밀 집회를 갖기 시작을 했어요. 비밀 집회를. 그때 이 RO라는 조직 안에 말하자면 양심적인 전향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같이 행동을 하다가 이석기하고 같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걸 보고는 도저히 여기서 같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국정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이때부터 내가 짐작인데 국정원은 계속 그 모임을 유지를 하면서 녹음을 좀 해오라 해가지고 이 녹음을 해오고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국정원에 제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 수사는 이 사람, 이 간부였다고 그래요. 통합진보당의 간부고 RO라는 그 조직의 아주 핵심 멤버인데 이 사람이 협조를 해줘가지고 이 수사가 가능했습니다. 지난 5월 11일 날 천진남에 있는 어떤 시설에서 밤에 이석기가 이 RO를 소집을 했어요. 130명이 모였습니다. 130명이. 거기서 이석기가 연설한 한 30분 동안 연설한 게 녹음이 돼가지고 이 수사 기록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진지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 갑자기 소집을 했더니 아이를 데리고 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화를 냅니다. 일단 해산하고 다음에 다시 연락하겠다. 그 다음에 5월 12일 날 이틀 뒤에 다시 소집을 걸었어요. 소집 명령을 했는데 아주 그냥 130명이 그대로 모였습니다. 저 천주교 어떤 장소에
130명이 그대로 모였어요. 그래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토론회를 했어요. 토론회를 할 때 이석기가 앞에 연설을 하고 기조 연설을 하고 각 분과별로 나눠져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것을 모아서 다시 전체 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마지막에 이석기가 연설하는 그런 식으로 한 4시간 정도가 녹음이 돼서 녹취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책에 자세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 그런 걸 종합하면은 왜 여기 모였느냐. 5월달에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면 북한에서 3차 핵실험,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있었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하니까 우쭐 해가지고 아주 격앙되고 또 그때 김정은이가 핵 사용을 하겠다든지 선제 공격도 불사한다든지 전쟁 상태다, 정전 협정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이석기가 고무가 됐던 것 같아요. 야, 북한이 결정적 행동으로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 뭘 준비할 거냐 하는 논의가 이 녹취록의 주된 내용이에요. 북한이 이제 핵을 얻고 결정적인 장면에서 무력을 사용할 텐데, 무력 도발을 할 텐데, 우리는 뭘 준비할 거냐? 이제는 무기를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그 다음에 이 전화시설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그 시설이 있는가 봐요. 그걸 관문 전화국이라고 그런답니다. 나도 그걸 처음 알았는데, 관문, 그 전화국을 통해야 뭐 전국으로 이 통신망이 퍼져가는 그런 핵심적인 전화국이 있답니다. 그게 해화 전화국하고 분당 전화국이라고 해요. 그런 걸 어떻게 타격할 거냐. 그 다음에 평택에 세계에서 가장 큰 유류 저장고가 있답니다. 그것도 거기 그 사람들이 적혀있는 유류,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유류 저장고를 어떻게 폭파할 거냐. 그 두께가 니켈 합금으로 되어 있는데 두께가 95cm다. 이건 자동차로 가져가서 부딪혀도 안 된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습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또 사제총을 어떻게 만들 거냐. 테러 모의를 하고 있어요. 테러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음모 또는 내란 예비 음모라는 죄를 지금 죄목을 적용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렇게 봐요. 또 그 알로 조직, 이석기 조직 이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국회 안에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를 만들었다. 국회 안에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를 만들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통합진보당이 6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 잘 활용하면 국회 안에 사회주의 혁명, 즉 공산혁명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우리는 이미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두보 가지고 뭘 하느냐? 이미 드러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각 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 국방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료 요구를 많이 했어요. 국방부에. 그 자료를 뭘로 사용하려고 했겠느냐? 그것은 테러 목적으로 무장폭동의 정보 수집이 아니었겠느냐 하고 의심하는 게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면은 돈을 많이 쓸 수가 있죠. 보좌관 등등 해가지고 한 명이 한 10명을 거느립니다. 국가 예산으로. 아마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자기 세비까지 합치면 한 1년에 한 10억 정도 쓸 거예요. 또 정부 보조금이 나오죠. 정부 보조금. 정당 보조금. 선거 때는 더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 통합진보당 이정희라는 여자가 중간에 그만뒀는데도 27억 먹고 튀었다 해가지고 뭐 27억 먹튀라고 하는데 그건 일부고 민노당까지 통합진보당까지 합치면은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게 한 400억대예요. 400억 주가지고 반국가 활동을 하도록 이 정부가 돈줄이 됐습니다. 이 정부가 종북 정당이 활발하게 안보를 무너뜨리고 법치를 파괴하고 하는
그 활동 자금을 대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산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요건 직접적인 경비 지출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 4월 총선 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정책연합을 했어요. 선거연합도 했습니다. 각 지역구에서 단일화를 했어요. 그래서 주로 민주당을 밀어주면은 그 민주당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은 자기를 밀어준 사람을 밀어준 통합진보당을 여러 군데 등용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2010년 지방자치선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수원, 성남 등등 몇 군데에서 이 민노당, 지금 통합진보당 이 사람들이 국가 예산을 쓰는 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 구속된 이상호라는 구속된 이자는 수원 시의 산하기관 단체의 단체장이에요. 단체장. 그것은 드러난 거고 아마 조사를 하면은 이 민노당 시절부터 통합진보당이 구청 단위라든지 요새 정부기관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또 정부가 여러 가지 기구를 막 만들어서 예산을 쓰도록 해요.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 안에 들어가서 의석을 확보하면은 국가 예산을 써가면서 대한민국 파괴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의 교도보가 확실한 거예요. 사회주의 혁명.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북한 노동당 정권은 대남 공작의 가장 큰 목표를 정당을 만드는 데 두었습니다. 정당을 만드는데. 정당을 만들면은 정당을 매개로 해가지고 잘하면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전략이죠. 1960년대에는 통일혁명당 사건, 1970년대는 난민전 사건, 1990년대는 인혁당 사건, 최근에는 무슨 왕재산 사건, 이런 게 다 지하당 공작입니다. 그리고 92년에 있었던 남조선 무슨 중부지역당 사건, 이게 이 남한 사회 안에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는 지하당을 만드는, 동시에 합법정당을 만드는데도 관여를 공작을 했습니다. 민중당, 1980년대 말에 만들어졌던 민중당이라든지 민노당이라든지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대남 공작의 결정판적으로 성공한 게 민노당입니다. 민노당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직접간접으로 북한 정권이 역할을 해가지고 드디어 작년에는 13석을 차지했어요. 13석. 또 국민 지지를 10%를 받았습니다. 이건 가공할 사태입니다. 대한민국 파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 국민 10%의 지지를 받았다. 10%. 볼셰비키가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그 사람들이 받은 지지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지지를 통합진보당이 받았습니다.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 그래서 13석을 차지했어요. 그러다 그 안에서 또 분열이 생겨서 이제 진보정의당하고 나눠져서 지금은 13석이 6석으로 줄었습니다만 어쨌든 아찔한 순간이 작년에 있었어요. 작년에 한명숙하고 이정희 두 당 대표가 합의한 정책 합의문을 읽어보면은 만약 이자들이 작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한다면은 한국을 확실하게 용공 좌익 정권으로 만들면서 이 사회 구조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정경제를 부정하는 쪽으로, 파괴하는 쪽으로, 변질시키는 쪽으로 국채 변경을 시도했겠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게. 그 문서를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막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총 한 방 안 쏘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면은 두 세력을 잡아야 돼요. 하나는 군입니다. 군대. 그 다음에 공무원이에요. 군대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국가 안보 전반에 관해서 시민들이 말하면 결정권을 갖는다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 안보 정책의 전반에 관해서 시민 참여를 보장한다. 시민 참여를 보장한다. 이 시민이 누굽니까? 종북 좌익 세력이죠. 종북 좌익 세력이 국가 안보 정책의 전반에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성 진급 심사위원회에 이석기 같은 류호 인간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평소에 반공적인 말을 했다든지 간첩을 많이 잡았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진급해서 다 떨어뜨려 버린다. 이런 짓을 하려는 것이었죠. 아니 그 전에 이정희 사퇴한 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돼가지고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이 사실상의 공동정권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의 이정희가 되고 이석기가 국방장관이 되고 하는 사태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뒤에 사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군에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냐? 시리아 모델 아니면 이집트 모델 있는 거죠. 국가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동이 거칠게 나오게 돼 있어요. 국가 생존의 문제고 우리의 행복과 가정과 직장이 사느냐 무너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눈에 다 살기가 돋아가지고 양쪽이 다 험악하게 나와서 피를 보는 사태가 지금쯤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작년에 박근혜라는 아주 슈퍼스타가 나타나가지고 지게 돼 있었던 선거 두 개를 이겼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종북 좌파 세력을 응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유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유리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석기 사건을 보는 국민들의 여론, 국정원 댓글 사건을 보는 국민들의 여론, 그 다음에 최동욱 사건을 보는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게 다 보면은 거기에 민심의 거대한 흐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석기를 체포하는 결의안에 민주당까지 당론을 정해가지고 지지로 돌았다. 그거는 보통 때는 예상하기 힘든 거예요. 비록 31명이 사실상 체포동의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졌지만은 압도적 다수가 이석기의 제명에 찬성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인 방법으로 종북 문제를 해결할 수, 피를 부르지 않고 계엄령 펴지 않고도 종북 문제를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희망을 갖게 해요.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종북 좌익 세력들이 이렇게 번진 것은 민주주의를 악용했기 때문이고 그자들이 민주투사와 진보 세력으로 위장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악용한 것인데 그러나 이 민주주의는 또 더디지만은 힘이 들지만은 스스로의 자정 능력에 의해서 이 종북 세력 같은 반역 세력을 정리할 수도 있는 자체 내의 힘이 있다 하는 희망을 갖게 한 사건이에요. 이번에 김한길이라는 사람은 뭐 종북이라고 좀 보기는 그렇지만은 영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석기를 가리키면서 전쟁이 났는데 적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세력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등에 칼을 꼽는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전쟁이 났는데 적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세력이다 하고 이석기를 딱 집었어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걸 형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형법 93조 여적죄가 그것이죠.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기는 요 하는 행동이 내란보다도 여적죄에 더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란과 여적죄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내란은 변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정권을, 헌법을 기능을 정지시키고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세력입니다. 그러나 여적죄는 적하고 합세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팔아먹겠다는 세력이에요. 어느 게 더 악질입니까? 정권 잡겠다는 사람보다는 나라를 팔아넘기겠다. 그게 더 악질이에요. 그래서 내란죄보다는 여적죄를 더 엄하게 쳐버려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대역죄입니다. 대역죄. 역모죠. 그러니까 여적죄로 지금 왜냐하면 적인 북한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싸우겠다고 했으니까 이석기는 여적죄를 걸어야 된다. 여적죄 기수가 아니고 여적죄 업무, 여적죄 업무, 여적 업무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법률가들이 있습니다. 내란보다 더 크게 걸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은 좀 이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이 반국가 단체인데 국가가 아니니까 적국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적죄를 적용할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할 수 있어요. 국가보안법에 보면은 이 여적죄를 이렇게 원용해가지고 국가보안법상의 여적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아주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보면은 민주통합당 안에 지역구 국회의원 한 사람하고 이 비례대표 한 사람, 두 사람이 알로 회원으로 있다라고 적어놨어요. 그걸 아마 앞으로 더 수사를 하겠죠. 국회의원 둘이가 더 있다. 또 보좌관 중에 보좌관은 이제 또 6명이 더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에 들어간 사람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 3명과 국회의원 보좌관 6명 합치면 9명이 알로 회원이다. 알로, 즉 혁명조직 회원이다. 공산혁명조직 회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여기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요새 보도 나오고 보면은 알로 회원 130명 중에 교사 공무원도 들어있다. 한 30명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명숙, 이정희 정치합의문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교사와 공무원들이 정당 활동을 또는 정치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공무원과 교사들이 통합진보당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법을 고치겠다 하는 것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하고 교사가 통합진보당에 다 들어가 버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 남침 안 해도 좌익 정권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정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야 됩니다. 통합진보당을 반드시 해산시켜야 되는데, 헌법 제8조에 보면은 그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면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가 있어요. 법무부가 해야 됩니다. 법무부가 법리 검토를 해가지고 국무회의에 제출을 해가지고
그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소로 넘깁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민노당 때 2번, 통합진보당 때 우리가 2번 국민행동본부에서 청원을 했는데 거기에 이미 청원서에 다 적혀 있었어요. 맨정신으로 보면은 이건 반드시 해산시켜야 될 정당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산시켜도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국회의원들은 또 따로 제명을 하면 돼요. 국회에서 또 제명을 하면 됩니다. 3분의 2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압도적인 이 선택이 나오려면은 여론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론이 압도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국회나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이렇게 하면은 당선될 거냐, 낙선될 거냐를 기준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정부 편을 들다가는 다음 선거에서 확실하게 떨어진다 하면은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만드는 힘은 여론에서 나오는 거죠. 여론에서. 지금 그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종북은 안 된다는 여론이 국민의 70% 정도 나오고 있어요. 종북 괜찮다는 여론은 한 14, 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그 14, 5%가 너무 많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 거의 압도적 여론이 형성됐다. 종북은 안 된다. 종북은 안 된다는 여론이 일단 7, 80%가 형성이 됐다 하는 것은 종북 세력을 정치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정치력이 생긴다 이거죠. 여기에 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60%에서 70% 사이입니다. 매우 높아요. 이 똑같은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20%대였습니다. 그 3배나 높아요. 근데 왜 높으냐? 주로 안보 문제, 법치, 종북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대처한다. 이게 지지율의 근본입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은 종북 세력을 정리하는 데서도 아주 편해집니다. 편해져요. 여론이라는 것은 이 바람과 같아가지고 또 물의 흐름과 같아가지고 대세입니다. 큰 대세를 형성해요. 강에서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헤엄치면 얼마나 쉽게 헤엄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물이 겉으로 보면은 뭐 강물이 느린 것 같지만은 헤엄치면서 거꾸로 헤엄치려고 하면은 상류 쪽을 향해서 헤엄치려면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것은 뒷바람을 받는다. 대세를 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3배나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종북 세력과 싸우는 데 있어서도 그만큼 유리하다는 뜻입니다.